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요즘에 묻지마 폭력, 네, 묻지마 살인, 네,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생겼습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 영상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네. 지나가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뭐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해자가 누군지 이제 찾아보니까 33살 남성, 그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네. 이름하고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냥 세상 살기 싫다, 뜻대로 안 된다라는 이유였고요. 네.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었고, 이후에 이제 이를 모방한 듯한 살인 예고 글들이 온라인에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이고.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네. 그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어제요? 네, 어제도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올렸던 글의 그 가해자들은 잡혔거든요. 네. 근데 어제 또 새롭게 글이 올라왔는데 어제 올라온 글을 포함해서 6번째 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그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신림역에는 그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가 떠돌아서 오인 신고까지 이어졌고, 실제로 수원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그저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라고 하면서 둔기를 구입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 다 알겠습니다. 다 우리 스트레스 받죠. 근데 왜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묻지마 범죄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 묻지마 범죄가 범죄 유형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묻지 마.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묻지 말라는 그 뜻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서 언론이 만들었죠. 맞아요. 네, 이에 대해서 아직 법적 정의나 개념이 뭐 확립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규정할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사사법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대검찰청이 한 해에 약 50여 건 정도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기는 한데 네. 이마저도 6년 전 기준의 통계입니다. 네. 그 뒤로는 이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한 해에 뭐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은 지난해 1월 19일에 묻지마 범죄의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아니고 동기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담당하는 TF팀을 꾸린 바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경찰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사건의 구분에다가 이제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해서 사례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특별히 뭐 진척된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학계에서도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무동기 범죄, 증오범죄라고 달리 부르기도 하고 기준도 각양각색입니다. 다만 어떤 범죄를 소위 묻지마 범죄라든지 무차별 범죄 등으로 부를 때는 범행의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범죄인 동시에 범죄자와 피해자가 관련 없는 사이거나 서로 간의 상호작용 없이 급작스럽게 피해를 당하는 범죄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계가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뭐 이상동기 범죄, 네. 뭐 이런 범죄 유형들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따로 없고 그냥 범행 동기 정도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뭐 어떤지를 잘 모르긴 하겠네요. 근데 네. 언론에서 나오다 보면 이게 막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여부는 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네네.
묻지마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살펴보면 2010년도를 전후로 해서 그 이후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살인 범죄, 뭐 강력 범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도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그 살인 범죄 통계를 좀 살펴보면 오히려 살인 사건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살인 사건 그 범죄 발생 건수가 2017년에 905건에서 2018년에 782건 쭉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641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 발생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에 2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발생률이 아주 낮고 강도와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 범죄 전체로 통계를 뽑아봐도 2017년에 2만 7천여 건에서 2021년에는 2만 2천여 건으로 줄었고 폭력 범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소하는데 이렇게 센 형태가 나오는 거는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묻지마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라고도 하는데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회에 대한 이제 분노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 경쟁이 이제 극심화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이렇게 뭐 패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패배의식이나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살인사건 발생률은 낮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흉기 사망 사건, 그러니까 행인을 상대로 한 이런 사망 사건들이 좀 언론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뭐 밖으로 그냥 나가지 않는 것만이 방법인지, 또 국가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입니다. 이 묻지마 범죄 그 가해자들의 특성을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알아야 좀 대처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이번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뭐 동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해서라는 이유라는 것도 많았고, 불친절해서, 네, 이상하게 쳐다봐서 또 나를 무시해서라는 그런 동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지마 범죄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형 범죄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분노, 그리고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자괴감, 그리고 이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거 뭐였죠? 네, 그 강서구 PC방에서 이제 그 게임을 한 이후에 나와서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것도 있었어. 네, 그리고 2016년도에 강남역 살인 사건도 대표적인 그 뭐 여성 혐오 범죄도라고 맞아요. 네, 분류가 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들이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다, 그리고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벌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근데 이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의 특성을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거나 순간적인 분노 때문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그 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관련한 연구가 있어 살펴보니까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에 전과가 있는 경우가 무려 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림역 그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인 조선 역시 전과 3범에 법원 소년부로 14차례나 송치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꼭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범죄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끝까지 안 하는 건가 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게 그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할 때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범 위험성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다거나 이제 관리 감독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성범죄를 제외한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조선 이번 신림역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조선의 예전 전과 중에 묻지마 양상을 보이는 폭행 사건, 그러니까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이 조 씨가 20살이던 2010년에 서울 신림동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 중 한 명에게 말을 버릇없이 한다라고 하면서 뇌진탕 증상이 생길 정도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또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술병을 휘둘러서 종업원의 팔이 찢어졌다고 하고 당시 조선에게 내려진 처분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은 별도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범죄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였어서 그 조선의 개인적인 성향도 문제지만 이런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지금까지의 이력이 지금 쫙 나오고 있는데, 네. 야, 이거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잘 관리를 했다면 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제가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피해자를 위해서 대리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도 그 가해자가 그 술자리에서 좀 자랑스럽게 자기의 범죄 전력을 드러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술을 마시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을 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그 가해자에 대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관리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재범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딱 차단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동종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옳은지 그리고 이제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또 형사사건 제가 변호를 하다 보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돼서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이를 막는 효과가 좀 미미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또 사기 범죄 저지르고 폭력이나 뭐 상해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또 나와서 또 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야. 그래서 꼭 실형을 살도록 하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신림역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조선과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능력 있는 혹은 주변에 다른 멀쩡한 남성들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그런 남성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옳다,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왜곡이나 잘못된 피해 망상은 단기간에 치료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있었던 걸 살펴보면. 그래서 장기간의 심리 치료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폭행 결과가 좀 경미하다고 해서 단기형이나 벌금형으로 끝내버리면 사실상 교도소에 거의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과거에도 불특정 대상에게 흉기를 휘둘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교도소 수감 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로 이제 범죄 예방 효과를 누릴 것이 아니라 치료 등을 위해서 선고형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다른 용어를 붙여야 되나요? 사이코패스가 그 심리학적 용어여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제로 이제 경찰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심신미약 같은 걸로 분류가 되면 감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면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묻지마 범죄가 대부분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신림역 사건의 그 가해자인 조선의 경우에도 스스로 자기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사건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그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면 흔히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명백한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인다.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는 법이 따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 범죄자의 약 25%에서 30%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바꿔 말하면 적어도 70%의 범죄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데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성격 장애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면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복잡해지네요, 이제.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그냥 범죄 형태만 보고 진단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행동, 범죄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진단을 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개념인데 이제 결과적인 그런 범죄 형태를 보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도 아니다라고 진단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찾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뭐 같은 또래에 대한 분노, 살인을 해야 할 만큼 강력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동기, 그 열쇠부터 찾아야지만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될지. 네, 그 상해를 입더라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처럼 한쪽 눈이 뭐 실명된다거나 하면 중상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중상해죄거나 아니면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상해 아니면 특수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 신체적인 상해는 물론이고 단기 기억상실 그리고 대인기피증,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가 만약에 오랜 가정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 동기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동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되거나 정당방위로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폭행치상죄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는 중상해죄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검찰청에서 그 2010년도 이후로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발생을 하니까 2017년에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좀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 가중 요소로 취급을 해서 형량이 가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실제로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잖아요. 여자분. 그것도 묻지마 범죄거든요. 지인 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법원이 묻지마 범행으로 그 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만 유발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그 범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낮다. 그리고 재범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산 사건도 그렇고 다들
교도소 내에서 같이 있던 그 사람한테 나 나가면 주소 알고 있으니까 네, 보복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거?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예. 뭐 아는 사람 사이여도 불안한데 모르는 사람이어도 오히려 네. 더 무섭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살인 저지를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범죄를 당하면 범죄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이제 치료비 등은 따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그 피해자의 신분이 더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네. 또 법정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을 해두면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피해자는 정말 이유 없이 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만 정신적인 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상 금액을 매기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겠는데 위자료는 미미한 액수라는 것이고요. 또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주소지 담당 검찰청에 신고를 해서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정신병을 앓고 있고 초범이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 막 감형을 받거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피해자로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일단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라.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보복범죄를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경찰에서 그 보호 조치를 여러 가지로 해줘요. 그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연락 체계를 마련해주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니까 그 범인의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신림역 흉기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형들이.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 이게 그 말씀드렸던 대로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범행 동기가 뭐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오래전에 묻지마 범죄를 당해서 1년 이상 좀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지인도 계시고요. 또 제 지인의 자매 중에는 묻지마 범죄로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세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이고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맞아요. 또 올해 초에도 여수에서는 이제 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위협한 그 묻지마 범죄가 일어날 뻔한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있어온 유형의 범죄인데 아직도 이게 유형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통계가 없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그냥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묻지마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부 특별한 그 사이코패스들의 범죄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판결문에도 설치가 됐듯이 묻지마 범죄는 죄 없이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이 길 가다가도 언제든 맞거나 뭐 흉기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런 중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범죄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좀 통계도 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가가 좀 연구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사는 내내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현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